아내 아이면 곧 내 아이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전라도 작은 읍내.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을 비추는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곳에서 김영수가 허리를 굽혀 상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올해로 66이 된 영수는 은퇴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평상에 모여 앉아 장기를 두곤 했죠. 여보, 점심 드세요. 부엌에서 박선희가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62의 선희는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뭐 해줄까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소. 뭐든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영수의 눈빛 어딘가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수십 년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죠. 바로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 몇 년은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니며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다 어느새 포기하게 됐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념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특히 선희를 향한 눈빛은 더욱 냉정했어요. 애 못 낳는 여자 대를 못 잇게 한 며느리라는 말들이 뒤에서 속삭여졌습니다. 선희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어요. 변명할 수도 화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전부였죠. 저녁 무렵 선희는 마을회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체국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김순자를 만났어요. 순자는 아들 셋을 둔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선희 씨. 오늘도 봉사하러 갔다 오나? 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네, 언니. 오늘 어르신들 식사 준비 좀 도왔어요. 그래. 선희 씨는 참 착하지. 자식도 없으니 시간 여유가 있어서 좋겠네. 순자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선희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포기했다고 생각해도 아이가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아팠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애 못 낳는 여자라 부른다. 이제는 포기했는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하다. 선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영수가 텃밭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허리가 굽은 채 천천히 걸어오는 남편을 보며 선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영수도 대를 잇지 못했고 마을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여보, 들어와요. 저녁 준비했어요. 선희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다시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는 동안 방 안에는 고요함만이 감돌았어요.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오늘 순자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식도 없으니 시간 여유가 있어서 좋겠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식 없는 여자는 결국 불완전한 존재로 취급받는 걸까요? 옆에서 영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평생을 함께한 사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선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남편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제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의 삶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걷잡을 수 없는 폭풍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며칠 후 선희는 읍내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 날짜가 잡혔다는 내용이었어요. 선희는 별 생각 없이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혈압 재고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는 일상적인 과정이었죠. 박선혜 씨,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간호사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선희를 다시 진찰실로 안내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어디 나쁜 곳이라도 있는 걸까요? 박선혜 씨, 혹시 최근에 몸에 변화 같은 거 느끼셨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하긴 한데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의사는 모니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선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이십니다. 순간 선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 62의 나이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62인데요. 저도 놀랐습니다만 검사 결과가 확실합니다. 초음파로도 확인했고요. 드문 일이긴 하지만 폐경 전후로도 임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을 아이를 갖지 못해 슬퍼하다가 이제 와서 임신이라니. 그것도 이 나이에. 기쁨보다는 당혹스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병원을 나온 선희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에게 어떻게 말하지? 집에 도착한 선희는 남편에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선희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홀로 방구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평생 원했던 아이가 생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수도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후속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죠. 여보, 나도 병원 좀 다녀올게요. 검진 결과 들으러 가래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남편도 어디 안 좋은 데가 있는 걸까 걱정이 됐습니다. 영수는 읍내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영수를 맞이했습니다. 김영수 씨, 이번 검사에서 좀 특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이하다니요? 어디 나쁜 데라도 있습니까? 영수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요. 정자수가 전혀 없습니다. 선천적 불임이십니다. 영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불임, 선천적,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선생님, 그게 무슨... 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평생 모르고 지내신 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 검사를 하기 전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인분과 사이에 자녀가 없으셨죠? 네, 없습니다. 영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병원을 나온 영수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아내 탓으로 돌렸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선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개 숙이고 살았던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불임이었다니.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선희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식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죠. 자신도 상처받았지만 더 큰 상처는 아내가 받았을 거예요. 해가 저물 무렵
영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선희는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왜요? 병원에서 뭐래요?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어요? 영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나? 불임이래요.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대요. 선희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선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오. 평생. 당신만 힘들게 했소.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선희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남편이 불임이라니. 그렇다면 자신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오해와 이제 막 드러난 진실과 그리고 곧 터질 거대한 폭풍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영수는 자신의 불임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고 선희는 차마 말하지 못한 임신 사실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노년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흔들림은 곧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선희는 여전히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불임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이후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입덧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영수 몰래 화장실에서 참아내야 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소. 어디 아픈 거 아니오? 영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선희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날씨 때문에 좀 피곤한가 봐요.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선희가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를 영수가 듣고 말았습니다. 영수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여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오? 선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잡고 천천히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감,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선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임신했어요. 영수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죠. 뭐라고 했소? 임신 8주 차래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순간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신? 자신이 불임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영수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불임인데.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 자식이란 말이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죠.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영감, 미안해요.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너무나 큰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냉랭한 침묵이 흘렀어요. 영수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혼자 앉아 있었고 선희는 방구석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선희가 병원에 다녀온 일, 그리고 임신 사실이 조금씩 새어나간 겁니다. 작은 마을이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죠. 저 나이에 임신이라니. 이상하지 않소? 영수 씨가 불임이라던데 그럼 도대체 누구 아이란 말이오? 우체국 앞, 슈퍼마켓 앞, 마을회관 어디서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선희가 지나갈 때마다 수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박선혜 씨, 축하한다면서요? 임신했다던데. 김순자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선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소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 가지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바로 약국을 운영하는 박약사였어요. 동네 약국 박약사가 밤마다 저 집에 들락거린다던데.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박약사하고 박선희 씨가.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었습니다. 박약사는 58살의 호라비로 몇 년 전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가끔 선희가 약을 사러 약국에 들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의심거리가 됐죠. 박약사 그 사람,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더니 선희 씨도 참, 그 나이에 철이 없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영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비틀거리며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을에서 다들 그러던데. 박약사하고 당신이 무슨 사이래요? 선희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영감,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저 약 사러 간 게 전부예요. 그럼 뱃속 아이는 누구 자식이요? 대체 누구란 말이오? 영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거짓말. 당신이 모를 리가 없잖소. 영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선희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죠. 다음 날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는 약국으로 향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약국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박약사, 나와. 영수가 고함을 쳤어요. 약국 안에는 손님 몇 명이 있었고 박약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내 자식이지. 내 아내 뱃속 아이 내 자식이지. 영수는 박약사의 멱살을 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말렸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박약사는 손을 저으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어. 결국 사람들이 영수를 떼어냈어요. 영수는 비틀거리며 약국을 나왔고 박약사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영수와 박약사의 몸싸움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졌죠. 사람들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박약사가 범인이었어. 박선혜 씨도 이제 끝이네. 선희는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어요. 손가락질 당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평온했던 삶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의심과 마을 사람들의 냉혹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약국 소동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수와 선희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박약사의 약국엔 손님이 뚝 끊겼어요. 모두가 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피했습니다. 영수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술병이 방 한구석에 쌓여갔고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않았습니다. 텃밭도 내버려뒀죠. 한때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던 채소들은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영감, 밥이라도 좀 드세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치워요. 먹고 싶지 않소. 그래도 나가라니까. 영수가 소리를 지르자 선희는 밥상을 들고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선희는 부엌으로 가서 혼자 울먹였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선희는 용기를 내어 영수의 방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어요. 영감, 제발 들어봐요.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선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영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영감, 나는 그날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이 불임이라는 소리를 듣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선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약국에 갔어요.
약사님한테 진정제라도 받으려고요. 그런데 영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그런데 뭐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한 거요? 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너무 충격이 커서 정신이 없었어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걸 어떻게 기억 못해요? 영감, 제발 믿어줘요. 나는 그저 한순간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선희의 고백에 영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위로?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요? 위로? 그게 변명이 돼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나잖소. 내가 위로해줬어야지 왜 다른 남자한테 갔소? 영수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선희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영수는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선희는 울면서 방을 나갔고 영수는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순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봤더니 박선희 씨가 또 울면서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참 딱하긴 하지만 본인이 자초한 일 아니겠소. 그래도 영수 씨도 불쌍해요. 평생을 속고 산 거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그 순간 박 약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고 그를 쳐다봤죠. 박 약사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갔어요. 저 사람도 염치가 없네. 아직도 저 동네를 어슬렁거리다니. 누군가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박 약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 없이 약국으로 향했어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간 박 약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박 약사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억울했습니다. 선희가 그날 약국에 온 건 맞아요. 남편의 불임 검사 결과에 충격받고 진정제를 받으러 왔었죠.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약을 주고 위로의 말 몇 마디를 건넸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몰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박 약사는 술을 마시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선희 씨가 울면서 왔었지. 남편이 불임이라고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 때문이었다고. 박 약사는 술잔을 비우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아내 잃고 외로웠어. 그래서 위로해줬을 뿐이야. 그게 잘못이었나? 박 약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도 억울했지만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였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마을 어귀에서 주민들과 마주쳤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영수를 피해갔습니다. 한 노인이 지나가며 말했죠. 영수 씨, 참 딱하시오. 평생 속고 사셨네. 그 말에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또다시 술병을 들었어요. 선희는 방 안에서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가야, 너는 대체 누구 아이니? 선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흐릿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는 영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수는 술에 취해 쓰러졌고 선희는 눈물로 밤을 지샜어요. 박 약사는 텅 빈 약국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어요. 소문은 점점 더 커졌고 이제는 읍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수와 선희, 그리고 박 약사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한때 평온했던 일상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고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의심과 끝없는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읍내 주점에서 박 약사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술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달랐어요. 매일 밤 이곳에 와서 술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약사 선생,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주점 주인이 안주를 내오며 말했어요.
박 약사는 고개만 끄덕이고 술잔을 비웠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박 약사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억울해요. 박 약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날 선희 씨가 약국에 왔을 때 말이에요. 박 약사는 술에 취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점은 점점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모두 박 약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이 불임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고 왔더라고요. 울면서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 잘못이 아니었다고. 박 약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술잔을 또 비우고 계속 말했어요. 나도 몇 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였어요. 외로웠죠. 그래서 선희 씨한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순간 주점이 숨죽였습니다. 박 약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그날 밤 나도 이성을 잃었어요. 선희 씨도 충격에 정신이 없었고 그렇게 실수를 한 거예요. 주점 안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결국 내 자식이었구나.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박 약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수 형님한테도 선희 씨한테도. 나 때문에 모두 고통받고 있잖아요. 박 약사는 그대로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점 주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이 이야기는 곧 온 마을에 퍼질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어요. 박 약사의 고백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영수의 집 앞에 모여들었어요. 영수 씨, 들었소? 박 약사가 어젯밤에 다 털어놨대요. 결국 둘이 그런 사이였다니. 창피해서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니겠소. 집안에 있던 영수는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에 우르르 모여 있었어요. 뭔 소리요? 무슨 일이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김순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박 약사가 주점에서 다 불었답니다. 선희 씨랑 그날 밤에 그런 짓을 했다고요. 영수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 됐어요. 창피하지도 않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집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선희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남의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끄러운 줄 아시오. 저 나이에 무슨 짓을 한 거요? 손가락질과 욕설이 빗발쳤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선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가요. 다들 나가란 말이오.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졌지만 계속해서 뒤돌아보며 수군댔어요. 대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소? 영수는 힘없이 물었어요. 선희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영수는 집 앞 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어요. 한 노인이 지나가다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 이젠 이 동네 못 살겠구만. 어서 짐 싸서 떠나시오.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어요. 맞소. 창피해서 어떻게 여기서 살겠소?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선희도 짐을 싸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회관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 영수 씨네 집은 이제 이 마을에 있을 수 없소. 맞소. 저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소?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영수와 선희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거였죠. 박 약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누군가 영수의 집 담벼락에 돌을 던졌습니다. 쿵, 탁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선희는 두려움에 떨었고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동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영수는 중얼거렸어요. 평생을 살아온 마을, 이웃들과 정을 나누던 곳.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박 약사의 약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에는 배신자, 파렴치한이라는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약사는 약국 안에서 모든 걸 포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박 약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전체가 세 사람을 향해 등을 돌렸어요. 영수와 선희, 그리고 박 약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평온했던 삶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고 이제 남은 건 끝없는 고통과 마을 사람들의 냉혹한 심판뿐이었어요. 세 사람의 인생은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영수는 홀로 뒷산에 올랐습니다. 마을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 아래 작은 집들 사이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곳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불임이었다니. 영수는 나무 밑에 앉아 지난 세월을 되짚어봤어요. 결혼 초부터 아이가 없었던 건 선희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구 탓이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아내를 원망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선희도 나도. 둘 다 불쌍한 거 아닌가.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희가 평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 못 낳는다는 소리를 들으며 고개 숙이고 살아야 했던 아내.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이 불임이었다니.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한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충격을 받았어도, 아무리 외로웠어도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배신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아내한테 잘해준 적이 있었나? 영수는 자문했어요. 돌이켜보니 선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함께 살았을 뿐이죠.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영수를 보자 고개를 돌렸어요. 영수 씨, 아직도 여기 계시오? 빨리 떠나는 게 좋을 텐데. 한 사람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걸어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선희가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감. 선희는 고개를 들어 영수를 바라봤어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감, 나는 평생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수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애 못 낳는 여자라고, 대를 못 잇는다고. 그 말들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어요. 선희는 흐느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불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평생을 내가 짊어진 죄가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게. 영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선희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날 약국에 갔어요. 진정제라도 받으려고요. 박 약사님이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변명이 되는 줄 아시오? 영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에요. 변명이 안 돼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선희는 배를 감싸 쥐었어요. 하지만 영감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못해요. 영감 없이는 나도 살 수 없어요. 영수는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아내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일어나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어떻게 할 거요? 영수가 물었어요. 선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내가 평생 원했던. 그 말에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그날 오후 영수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약국으로 향했어요. 약국 문을 열자 박 약사가 텅 빈 가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 형님. 박 약사는 놀라며 일어섰어요. 영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자네. 정말 그랬나? 영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어요. 박 약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약사는 무릎을 꿇었어요. 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때려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자네도 외로웠겠지. 영수의 말에 박 약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나도 안다네. 아내 잃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선희도 평생 아이 못 가진 게 얼마나 아팠을지. 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용서는 안 되네. 박 약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모든 죄는 저한테 있습니다. 선희 씨는 그저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위로해줬다는 거지. 영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박 약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한테만은 죄를 묻지 말아주십시오. 박 약사의 간청에 영수는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선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감, 밥 차렸어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오랜 침묵 끝에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동네는 이제 못 살겠소.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 말이죠. 며칠 후 영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는 없었어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영수는 선희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나랑 같이 나가요. 선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를요? 약국이요. 박 약사한테 갈 거요. 선희는 두려운 눈빛을 보였어요. 하지만 영수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어요. 길을 걷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저 둘이 어디 가는 거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선희도 남편의 뒤를 따르며 힘을 냈어요. 약국 앞에 도착하자 영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 약사 나와요. 영수의 목소리가 약국 안에 울렸어요. 박 약사는 놀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해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어요. 형님,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있소. 같이 갑시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박 약사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함께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을회관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평상에 앉아 장기를 두던 노인들, 수다를 떨던 아낙네들이 모두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영수 씨, 무슨 일이요? 김순자가 물었어요. 영수는 광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선희와 박 약사도 그 옆에 섰죠. 오늘 여러분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집에 큰일이 생겼소. 내 아내가 임신을 했고 나는 불임이오. 영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박 약사요. 순간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당사자가 직접 말하니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따로 있소. 영수는 선희를 돌아봤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피를 가졌든 내 아내의 아이면 곧 내 아이요.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 씨, 정신이 있는 거요? 그게 무슨 소리요? 한 노인이 소리쳤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을 아이 없이 살았소. 내가 불임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소. 영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우리 부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키울 거요. 선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영감.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김순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영수 씨,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그 아이는 바람 피워서 생긴 자식인데. 상관없소. 영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이건 우리 가족 일이요. 그리고 영수는 박 약사를 바라봤어요. 박 약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 약사. 영수가 불렀어요. 박 약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자네도 죄가 있소. 평생 지고 가야 할 죄지. 박 약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만은 죄를 묻지 말아야 하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소. 영수의 말에 박 약사는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모든 죄는 제게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약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일어나시오. 영수가 말했습니다. 박 약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자네가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건 사실이오. 하지만 이 아이를 키울 사람은 나와 선이요. 영수는 박 약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멀리서나마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걸 지켜봐 주시오. 그게 자네가 할 수 있는 전부요. 박 약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다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를 손가락질하고 싶으시면 하시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따뜻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장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수는 선희의 손을 잡고 광장을 떠났어요. 박 약사는 그 자리에 남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가 물었어요. 영감, 정말 괜찮아요? 평생 남의 자식을 키우는 건데. 영수는 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내 집에 울음소리가 들릴 거 아니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선희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영수는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집마당에서 영수와 선희는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힘들 거요. 앞으로도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거고. 영수가 말했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영감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이제 한 가닥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꽉 맞잡혀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희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영수와 선희는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새벽 선희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영감,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선희가 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급히 선희를 부축해 읍내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선희는 영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감, 무섭지 않아요? 선희가 물었어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이제 곧 우리 아이를 만나는데. 병원에 도착해 선희는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영수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으앙. 영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영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분만실 문이 열리고 아기를 안은 선희가 보였습니다. 선희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영감, 우리 아들이에요. 영수는 천천히 다가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 예쁘구만.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선희는 아기를 남편에게 건넸어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평생 처음 안아보는 아이였어요. 이제야 내 집에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나. 영수는 아기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영수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그 순간 영수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분노와 슬픔이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후 영수와 선희는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애는 봤소? 누구 닮았던가? 글쎄, 애는 애인데. 참 기구한 팔자네. 선희는 아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수는 대문 앞에 서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어요. 그날 저녁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박약사였어요. 박약사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계십니까? 영수가 문을 열었어요. 박약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봐도 될까요? 박약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시오. 박약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박약사는 멀리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영수가 말했어요. 박약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선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박약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시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오. 박약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아이 용돈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요. 영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소.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요. 박약사는 봉투를 탁자에 놓고 뒤로 물러섰어요. 형님, 부탁입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것만 지켜보게 해주십시오. 영수는 박약사를 바라봤습니다. 박약사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멀리서, 정말 멀리서만요. 그 이상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오. 하지만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진 마시오. 이 아이에겐 내가 아버지요. 박약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박약사는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다시 세 식구만 남았습니다. 선희는 아기를 보며 말했어요. 저 사람도 불쌍하긴 해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아기는 100일을 맞았고 영수와 선희는 조촐하게 100일상을 차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셋이서 조용히 축하했죠. 어느 날 영수는 아기를 안고 읍내장터를 걸었어요. 선희도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어요. 저 사람들, 아직도 저렇게 아이를 키운다니. 참 대단하긴 해. 남의 자식을 저렇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아기를 더 꽉 안았어요. 선희도 남편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영감, 괜찮아요? 선희가 물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이젠 익숙해요. 과일 가게 앞을 지나는데 주인 할머니가 나오더니 말했어요. 아이고, 애가 참 예쁘네. 건강하게 잘 크겠어. 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사과 하나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애 엄마가 먹어야지.
작은 친절이었지만 영수와 선희에겐 큰 위로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세 식구는 마당에 앉았어요. 영수는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선희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아이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선희가 물었어요. 영수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뜻으로. 희수라고 하면 어떨까요? 희수. 좋네요. 선희는 미소 지었어요. 아기는 작은 손을 펼치며 웃는 것 같았습니다. 희수야, 우리 희수. 영수는 아기를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아기의 작은 손이 영수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영수는 아내와 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삶은 남들이 아닌 우리가 함께 꾸려가는 거다. 지난날의 아픔, 상처, 배신,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여전하겠지만 세 식구는 함께 헤쳐나갈 거였습니다. 영수는 아기를 선희에게 건네고 일어섰어요. 텃밭으로 가서 채소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구만. 영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집에서는 아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영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힘든 날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